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에서 그 독립운동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튼 강의가 총 네 번째인 거죠. 첫 번째 들었던 강의가 누구죠? 예, 보니까 이시영 했고 그 다음에 손병이 했고 그 다음에 김창수 했고 오늘이 이준을 하는 거죠. 역사는 이제 단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김창숙의 호가 뭡니까? 그러면 김창숙이 세운 대학교는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죠. 그러면 성균관대학에 심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학교 건물 하나가 학교 설립자라고 한다면 설립자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을 수 있겠죠. 심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니까. 아, 찍으신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균관대를 재단이 어디죠? 삼성. 그러죠. 이름이 심산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예, 화엄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말살하는 짓 같습니다. 그러죠. 자본주의 논리인지. 예. 이게 역사예요. 심산관이 삼성이 재단 운영하면서 심산관이 화엄관으로 바뀌었다 하게 되면 역사와 의식 없는 사람은 그렇네라고 하지만 뭐가 있는 사람, 역사 의식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사 배우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역사를 아는 건 아니고요. 역사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는 모양이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준 관련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요게 20년 전이죠. 2007년에 제가 낸 책인데 이걸로 저를 불러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이준 관련한 연구는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책에서도 고종 황제의 마지막 특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고종 황제의 마지막 특사 이준이라고 강의 제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디에 방점을 찍을까요? 마지막에 방점을 찍겠습니까? 예. 뭐에 대한 마지막이죠? 대한제국의 마지막이죠.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달에 망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의미가 어떻다? 고종이 특사 때문에 물러나게. 예.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그래서 마지막에 방점을 찍고 싶다. 또 다른 분은? 외교권 특사.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봤을 때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다 역시. 외교권을 가졌다. 또 다른 분? 그냥 마지막 시도였다는. 마지막에 다 그렇구나. 그러면 인물에 우선 방점을 찍는다면 이것을 지금 고종 황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게 뭐다? 외교에. 그렇죠. 외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종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은 외교 활동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종 황제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네덜란드 해외에 갔었던 이준한테 방점을 찍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방점 찍고 여기에 오신 겁니까? 이준한테. 이준 찍었는데 다들 마지막이라고. 물론 이제 이준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한다면 고종 황제이냐 이준이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선 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고종 황제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이준한테 방점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한다면 고종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김면 아닙니다. 그죠? 김면 아닙니다.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민비의 역할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죽었어요? 공선대원 아닙니다. 그러죠. 시를 그렇죠. 민비 가장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이 죽고 그 다음에 고종이 죽었습니다. 제가 밑에 통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치란 말은 이 고종은 1863년에 아무튼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고종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한 건 언제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광무 황제라고 방점 찍는다 한다면 광무 황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고종 황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러면 고종이 자기의 통치, 자기의 권력을 행사한 건 언제일까? 라는 점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를 넣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통치 권력을 잡았다? 그렇죠. 흥선대원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종은 왜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 예. 그러긴 한데. 아무튼 흥선대원군은 권력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는 무슨 시기? 세도정치기간이라 하잖아요. 그럼 세도정치기관에 가장 약화됐던 것이 왕권이죠. 누가 권력이 더 세졌고? 예, 신권이죠. 신권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왕족 사회에서. 아무튼 외체역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화 시키려면 누가 권력을 다시 또 줘야 돼요? 왕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군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몇 명이다? 아들이 3명입니다. 서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종 몇째 아들? 몇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똑똑해서 흥선대원군이 왕으로 삼았을까? 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19살이고요. 고종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고종이 똑똑해서 든 게 아니라 흥선군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어리니까 내가 대신 통치하겠다 했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산수 그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종이 어리니까 흥선대원군이 내가 대신 통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게 몇 년이다? 고종 몇 살입니까? 명분이 있어 없어요? 이제 명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없어진 거죠. 통치 명분이요? 예.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지 어리니까 내가 대신 통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고종은 서서히 나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통치한 거죠. 보통 성인 19살, 20살 되면 내 아들 다 장성했으니 나는 이제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물러나겠다 해야 맞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쫓겨나죠. 자, 흥선대원군이 쫓겨날 때에
말 한마디 때문에 쫓겨나요. 어느 누구도 왕의 아버지한테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막강한데 잘 보여야 되는데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섰냐면 부인이 나섭니다. 근데 부인이 나서려면 시아버지한테 뭘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말해줄 사람을 하나 고릅니다. 그게 누구다?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은 왜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법도에 어긋나니까.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뭘 없앴다? 예, 서원도 철폐하고 뭐도 철폐합니까? 만동면도 철폐합니다. 그럼 누가 적이 되어버렸어요? 유림이 적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이나 예전에 정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정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래서 최익현을 탁 집어서 충원하게끔 합니다. 흥선대원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아들 이미 다 컸어요. 라면. 그러죠. 뭐가 사라진 겁니까? 명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쫓겨납니다. 그걸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다? 민비가 잡기 시작합니다. 자, 민비가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는 세도정치 기간에 누가 권력을 잡았다? 그 외척이죠. 외척인 거죠. 민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발탁해서 심지어 군수가 다 시킵니다. 민씨들이 다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5년에 시해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은 또 굉장히 또 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생략을 하고요. 왜 민비가 시해됐는지는 대충 아시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고종은 1895년 10월 달에 여러분 혹시 그 경복궁을 한 번쯤 다 다녀오셨죠? 이 고종과 민비가 거처했던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경복궁을 가시면 대부분이 다 경복궁을 간다고 하지만 경복궁을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 있고 거기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서 쭉 갔다가 한 바퀴 돌다가 쑥 돌아오고 와요. 아, 다리 아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답사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복궁은 다시 지어진 이긴 하지만 궁궐 중에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물이 어느 궁궐입니까? 그래서 창덕궁이죠. 그럼 창덕궁은 누구 만나러 가야 될까요? 세종? 정조. 성종. 임진왜란 당시에 궁궐이 다 불타죠. 다 불타오집니다. 그래서 선조는 저 의주로 도망갔다가 갈 데가 없어요. 궁궐이. 그래서 이 선조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다? 예, 덕수궁인데 예전에 거기는 궁궐이 아니었고 뭐였다? 아, 그 지금 울산도. 예, 성종의 형, 예, 월산대군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덕수궁을 가시게 되면 선조가 묵었던 방이 있고요. 즉조당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얘기도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선조가 죽고 난 뒤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누구다? 그렇지, 광해군. 광해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다?
네, 궁궐 짓는 거예요. 그 궁궐이 무슨 궁궐? 네, 창덕궁인 거예요. 그럼 창덕궁에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광해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해 영화 한 번쯤 보셨죠? 그러죠? 예. 그 건물은 광해가 지은 건물이고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다? 광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가 영화에서 가짜 광해가 있고 진짜 광해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광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광해가 거기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왜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것들을 광해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역사는 이렇게 흘렀지만 그 장소는 거기예요.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답사라고 하는 게. 응? 아무튼 고종은 경복궁 그 안쪽에 가게 되면 양반 가옥이 하나 나타나죠. 대부분 사람들 거기까지 안 가요. 굉장히 깊숙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향원정 한 바퀴 돌고 저기 뭐다냐 하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와요. 하지만 그 건물에 고종과 민비는 거기서 살았던 것이고요. 응?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던 경복궁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반 가옥을 짓고 거기서 둘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민비가 시해됐고요. 그 바로 옆 건물에 고종이 있었지만은 나오지도 못했다. 자, 고종은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도망치는 겁니다. 경복궁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에서 안에도 적이 있고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옆에 야간에 밤을 섰고요. 그리고 낮에 자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서도 도망칠 궁리를 여러 번 합니다. 처음에 실패했고요. 두 번째 성공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런다? 아가파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요게 고종의 일대기를 사진으로 가져온 겁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고종에 대한 그 책을 쓴다든가 강연할 때 보게 되면 요런 사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왕위에 물려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진,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사진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젊을 때 사진인 것이고요. 자, 아간파천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고종은 뭐가 된다? 황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때부터 자기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자기 정치가 하는 게.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이 1907년까지 통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쫓겨나잖아요. 이게 1897년에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자기 정치를 해나가면 몇 년 동안 통치를 한다? 10년인데 근데 그것도 짧습니다. 그래서 1897년 황제가 되고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해나갑니다. 요사님 뭐냐면 물러나고 난 뒤에 단발했잖아요. 물론 이 시기도 단발했지만 하고 난 뒤에 이건 보다시피 얼마 안 남았죠. 응? 어디서 죽었다? 덕숭에 죽습니다. 근데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고종의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다음을 보죠. 그러다가 자기 정치를 해나가다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폐쇄 해체 후에 고종이 내세운 게 대한국 국제를 공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독립협회는 어떤 정치체제를 원했던지 아십니까? 요게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혁명이 뭐죠? 뒤엎는 거, 이게 뒤엎는 건데 뭘 뒤엎어요? 전에 거 없는 건데 전에 거 뭐다? 정치체제인데 구체적으로 그렇죠. 왕을 끌어내는 겁니다. 응? 자, 왕은 권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세습되잖아요. 그러죠? 자, 세습되지 않고 왕권에 세습된 걸 고리를 끊는다. 그러면
그 최고의 권력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죠? 선출해야 돼. 어떻게? 손가락. 그걸 우리는 어른말로 이제 주권 재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형태를, 무슨 정치적 형태를 뭐라고 하는데 공화정이란다. 예, 그게 혁명이라 그런다. 응? 그러면서 이 시대가 근대로 넘어와요. 이해하시죠? 왕이 세습된 권력체제 고리를 끊고 난 뒤에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장악되는 그 시기부터를 뭐라고 그런다? 근대라고 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 우리 근대가 있었나요? 그런 정의라는 건 없었죠. 없었죠. 그러죠? 우리는 왕을 끌어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지? 1910년 나라 망할 때에 대한제국이 망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을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실현하지 못했다? 근대 국가를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왜 이게 하냐면 근대 국가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요. 응? 그런 정치적인 변혁이 있지 않고서는 근대 국가 살만큼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질문해야 되냐면 일본은요 질문해야 돼요. 그러죠? 제가 근대 국가 되려면 전에의 권력이 있던 왕권이 끊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좀 다르죠.幕府가 이제 통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죠. 왕은 가마담에 그가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다?幕府를 이제 타도했죠. 예.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는다? 왕을 천황을 내셔가지고 예, 그러죠. 군인들이 실권을 잡았죠. 예. 정치적인 큰 변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변혁에서 큰 권력이 의해서 시대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모든 국가가 멸망할 때에 국가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지금 그 5천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신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고려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힘이 다 했으니까. 그러죠. 왜 힘이 다 있죠? 왜? 정신들이 저기 뭐야 부패해서 그랬죠. 권력이 한 군데 뭉쳐 있어. 예, 부패했다는 얘기는 뭐가 무너진 것이다? 예, 국가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으면, 자, 얘가 왕이라고 한다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고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개혁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역사에서 개혁이 성공한 적은 많지가 않아요. 자, 문제 있을 때에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국가 시스템을 망가졌던 국가 시스템을 강화해야만이 왕권이 정상화될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개혁 대상이 힘이 크기 때문에 왕권이 좁아진 거잖아요. 이 큰 권력에 대항해서 왕권이 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 일으켰던 사람들은 왕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밀란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목소리는 뭡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는 의침이에요. 이놈저놈이 저를 못 살게 굴고 있고요. 내가 농사 짓고 다 뺏어가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외침이에요. 그 외침을 듣고 국가가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구해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썩었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죠. 예, 엎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맨 마지막에 가장 부패했던 것이 토지 문제입니다. 1%도 안 되는 권력들이 90% 넘는 토지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토지 개혁부터 합니다. 자,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뭘부터 한다? 과전법도 실시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생사가 같이 나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정치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체제를 원했을까요? 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쫓아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입헌 군주제입니다. 왕을 쫓아낼 수 없단 말이죠. 전통적으로 이 정통성이라는 건 왕족 사회에서 정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계속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복림대군 아십니까? 복림대군. 예, 복림대군. 어느 정도 역사 아신 분들이니까. 예, 복림대군이 자기 형 소현세자가 죽고 난 뒤에 왕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복림대군이 죽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림대군 효종 다음에 누가 정권을 이어받습니까? 그 왕이? 예, 현종이죠. 현종 시기에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집니다. 혹시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무슨 논쟁? 예, 예수 논쟁.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속 논쟁이 뭡니까? 장례 절차.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효종이 첫째 아들을 볼 것인지 둘째 아들을 볼 것인지 문제예요. 자,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된다? 첫째로 봐야 된다 라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둘째는 둘째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효종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왕족 사회에서는 왕권이 잡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쉽게 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오랫동안 왕의 체제로 운영됐던 나라에서 왕을 쫓아낸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왕은 인정하자. 하지만 정치체제는 바꿔야 된다 해서 등장한 게 뭐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변혁이 있지 않고서는 근대국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서 근대국가를 끌어나가야 돼요. 정치체제로. 그런데 이 협회가 해체가 되죠. 해산된단 말이죠.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종은 자기의 권력을 좀 더 강화시켜요. 그게 나온 것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 황제로부터 나온다. 그럼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한 것이다? 거꾸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통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대국가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됐겠죠. 그런 가운데 뭐가 터집니까? 전쟁이 터집니다. 노인전쟁은 1904년 2월에 터집니다. 자, 고종은 1907년에 7월 달에 물러나지만 실제 권력은 언제 끝나냐면 이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1897년에 권력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1897년
7월 달에 황제가 되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자기 정치했던 기간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자, 이 널전쟁에 관련한 얘기를 사파를 가져온 겁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많지 없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에 이런 그림으로서 당시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널전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누구와 누구하고 싸웁니까? 잘하시네. 그러죠. 근데 러시아를 크게 그려놓고 일본을 작게 그려놨죠.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싸우려고 그러는데 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켜보잖아요. 그러죠. 혹시 어느 나라 보이십니까? 중국도 있고 당시 강대국 있던 사람들이 저 새끼들 누가 이기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길 것이다?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근데 둘이 왜 다투냐면 한반도와 만주를 누가 장악할 것인지를 두고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땅 따먹기. 예, 땅 따먹기 싸웁니다. 그러면 만주의 그때 당시 만주는 누구 땅이에요? 청나라 땅이죠. 청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자기네 땅을 두고 싸우는데 님 바깥에 있어요. 어떻다? 청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러 나라들이 칼을 다 들고 있죠. 그러죠. 이 사진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칼을 들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칼을 들지 않은 나라가 요거죠. 어느 나라? 영국 엘리자베스. 이게 엘리자베스. 네덜란드? 프랑스입니다. 그때 프랑스가 여자가 대통령이었어요?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서로 먹으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프랑스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이게 잡지에 실린 화보인데 이 잡지는 어디서 제작한 것이다? 응용을 하셔야 돼요. 어디? 프랑스에서 만든 겁니다. 프랑스가 땅이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은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야 라고 선전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가 어디? 이게 일본인데 칼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화보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칼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서로 칼질을 하고 서로 먹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어땠다? 칼을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재미나지 않아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일본은 어디까지 성장하지 못했다? 발언권보다는 제국주의로 아직 성장 초보 단계다. 그러다가 제국주의 되면서 이제 땅 따먹기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상황을 이거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설명할 수 있으신 분?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걸 두고 어디를 두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한데 요 사람이 걸리잖아. 영국이요. 예. 예, 어디? 영국이죠. 영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디에다 소리치고 있는 겁니까? 일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돌아서 아니, 어떻게 알아? 러시아와 싸워라.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영일 동맹이라고 하죠. 이 관계도 얘기하려면 몇 시간짜리지만 짧게 끝내면 우리 한국인들이 잘 가는 그 러시아 땅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연해주. 예, 블라디보스토크. 혹시 블라디보스토크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멀지 않는 항구 바다. 그건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그 뜻은 동방을
정벌하라는 뜻입니다. 모스크바에 지금 러시아의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황실 문장을 한번 보세요. 문장이 뭐다? 독수리? 예,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뭘 상징한다? 로마 제국. 예,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도 모자에 뭐가 그려져 있다? 독수리. 독수리인 거예요. 미국도 독수리. 미국은 이제 지들이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통성이 없는 거죠. 서양에서의 황제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만 황제국이다? 로마만 황제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도로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지만 황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와 관련됐던, 그러니까 거기에 독일도 황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소로마의 동로바의 딸이 모스크바로 러시아 시집을 가면서 러시아 황제국이 돼요. 그러면서 걔네들도 독수리를 문양을 쓴다. 황제의 문양. 그런데 모스크바는 러시아는 다릅니다. 머리가 몇 개 달려있다? 2개 달려있어. 그게 뭐냐면 역시 동방을 정벌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도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어요. 땅을 넓히고 싶은데 지금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땅이잖아. 시베리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도 밑으로 내려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데 누가 가로막는다? 누가? 영국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 곳곳에서 충돌해요. 충돌해요. 그 지점이 이 유럽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다가 어디로 넘겨온다? 동북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아시아 쪽으로. 그러면서 그때에 러시아가 차지했던 땅이 어느 땅이다? 연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군사력은 뭘로 평가를 하냐면 군함입니다. 군함인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군함이 필요한 거예요. 부동항. 그러죠? 부동항 뜻이 뭐예요? 언제? 겨울에. 겨울에 얼어서 군함이 꼼짝달싹 못하면 출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 군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쪽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쪽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 첫 번째의 대상이 어디다? 만주고 한반도인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에 됐더니 이 블라디보스토크 어떻더라? 얼어요. 응? 제가 11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 갔더니 바다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파도 모양처럼 까칠까칠해요. 응? 수십 킬로를 이 사람들은 얼음을 가로질러서 낚시하러 갑니다. 11월 달에도 얼어요. 그러면 얼지 않는 항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 내려온 거죠. 한반도 내려오는 거예요. 응? 한반도로. 자,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면 영국이 이들을 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누굴 내세우는 거야? 일본 내세우는 거예요. 니들이 좀 해라. 그래 한 것이 이 너일 전쟁이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 너일 전쟁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을까? 또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없었죠. 예,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요게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런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것을 설명할 수 있으신 분? 러시아 사람이 서들어오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여성 우리 보호해주겠다고 꼬시는 것 같은데. 아, 보호해주겠다고 꼬시는 거 맞는데 요 표현이 뭘까요? 같이 힘을 합해서 얘를 치자. 조선이 이제 힘없는 여성으로 우리 그러죠.
근데 여성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보이는 게 있죠. 이 여성을 나약한 여성인데 지금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건 성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민화를 보게 되면 가슴을 드러내는 민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 아들 낳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를 업고 갈 때 언제든지 젖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짧고. 그러는 얘기는 이 모습은 너희는 아직 문명화되지 않았다라는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 벗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죠. 약간 그러네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모습을 봤을 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얘네 문명화되지 못했고 힘도 약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러시아를 치러 가자라고 꼬드기인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경우가 10년 전에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요게 아무튼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응? 청일전쟁은 결국은 여기 만주를 장악해서 중국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조선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죠? 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전쟁을 치를 때에 여기서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를 수송을 해야 되죠. 또 뭘 수송해야 됩니까? 보급품을 수송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뭘 놓습니까? 무슨 철도? 경부선을 놓는 겁니다. 경부선을 놓는 거예요. 응? 경부선 놓으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어디까지? 경의선까지 연결하게 되면 곧장 어디로? 만주로 연결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철도를 놓는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응? 자, 막대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지? 부담시키죠. 조선이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도 놓는데 너희가 토지 제공하고 여기 일하는 사람을 제공해라. 이게 동맹을 표시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얘기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자고 이게. 준비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자고요. 예. 기차는 폭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좁은 걸 뭐라 그런다? 협계, 협계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표준계, 표준계가 있고 또 하나가 관계. 관계가 있습니다. 폭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반도는 다 똑같고. 그러면 일본은 무슨 계일까요? 협계. 일본은 협계죠. 협계입니다. 협계예요. 근데 일본 내에서의 기차를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신칸센이라 부르죠. 신칸센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 건설. 예, 새로운 간선. 철도 노선이라는 뜻입니다. 협계에서 뭘로 바꾼 것이다? 표준계. 예, 표준계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반도를 거쳐서 여기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만주에도 철도를 부설을 해요. 그럼 여기와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무슨 계를 하고? 표준계도. 그럼 여기도 무슨 계를 하고? 이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처음에는 협계가 공사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돼요. 하지만 표준계를 해야 된다. 만주까지 진출하려면 한반도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표준계가 해야 된다. 그걸 관철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일본 화폐 10,000엔짜리의 주인공이에요. 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러시아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철도를 하나 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또 철도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헤이그 특사하니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철도는 무슨 궤야? 광궤예요. 안중근이 일본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요동반도 대련에서 내려요. 그러면 이제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얼빈까지 가야 돼요. 응? 하얼빈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철도는 일본 놈들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장춘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하얼빈입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 하얼빈부터 장춘까지를 철도를 부설했어요. 무슨 궤예요? 광궤예요. 그럼 이 또는 기차 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중근이 이또에서 하얼빈 이또를 처단했잖아요. 근데 유동화 그러니까 조조선을 어디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세자 채가구라는 데 보냅니다. 이 바로 전에 어디로 보냈어야 돼요? 장춘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야. 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안중근이 이또를 죽인 것은 우연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장춘에서 이 기차에 탈 때에 조도선의 사람이 이 안중근을 죽였으면 우리는 누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조도선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응? 이게 역사의 우연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응? 아무튼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자. 그리고 몇만 명이 되는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둔지 내놔라. 그 주둔지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용산인 거죠. 그게 뭐다? 요것을 형성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형상을 그림으로 다 그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은 선택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11월 달에 을사대역이 체결됩니다. 을사대역이 뭔지 모르신 분 없죠? 뭘 뺏겼다? 자, 유효권을 뺏겼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자주를 독립국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죠. 독립국은 독립국이죠. 뭘 안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국은 독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제가 주권을 먼저 빼앗지 않고 뭘 뺏었다? 유효권을 빼앗았을까? 동맹하죠. 당시 대한제국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 고립됐어요. 어느 나라도 외교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도 당시에 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체결한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죠.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러시아 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 나라들은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응? 그러니까 손발이 다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권을 뺏겠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근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사무를 감리 주의한다. 무슨 얘기다? 외교권을 누가 가져간다? 일본국 정부가 가져간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근무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서 통감이 들어서고요. 통감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이 시기부터는 구구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제 쓰러져가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구구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고종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해서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선택했던 길은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응? 요거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종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끝들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러죠.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해서 뭘 들었고? 무기를 들었고요. 또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했고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자기를 순국하기도 하고요. 오적 누구? 그렇죠. 그놈들이죠. 그놈들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새롭게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있다? 국제보상운동이 있습니다. 고종은 왜 하나에만 집착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다? 고종의 마지막 특사. 그것도 뭡니까? 그게 외교활동이죠. 왜 여러 방법 중에서 고종이 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을까? 주위에 다 일본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방법 중에서 결국은 191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다. 응? 못했다. 자, 이들은 뭐가 부족했을까? 무기. 애초에 상대가 안 되지. 예. 예. 근데 자기 죽을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유림들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흘리더라도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전체 큰 줄기일 속에서 봐야 돼요. 응? 의병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단발령과 을미사비입니다. 자기들의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유학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 질서가 무너지게 생겼을 때에 반발한 겁니다. 민비시해가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칼을 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단발령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전제 왕권 사회에서 무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행위입니까? 예, 반역입니다. 그러면 살짝 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우리는 뭐 또 하려고 그런다? 국모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 아무튼 그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교권을 뺏겼을 때도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의병을 일으킵니다. 주축은 유림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평민의병도 있어요. 자, 그들은 유림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몽은 이와 다르게 근대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근대 문물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신 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개화를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개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시기에도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아요. 서로 안 좋아. 네 방법이 틀렸어. 내 방법이 뭐라. 서로 간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의병들은 이 사람들이 세웠던 학교도 불태워버립니다. 니들이 틀렸어. 내 방법이 뭐라. 그런 갈등 관계가 지속됩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면 둘 다 실패했을 때 깨달아요. 아, 내가 내 방법도 틀렸고 네 방법도 틀렸지만 우리가 서로 합쳐야 돼. 한게 1910년 이후에 둘이 합칩니다. 그 합쳐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독립군이에요.
이렇게 연관선상에서 그렇게 보면 돼요. 응?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제 국제보상운동 하나만 더 설명을 하죠. 국제보상운동은 이 여러 개의 독립운동 방법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자, 일본한테 우리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위태한데 그 이유는 말이야, 우리가 일본한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빚을 받아내려고 지들끼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빚을 갚아버리면 이 새끼들 말 못할 거야. 빚 갚자! 외치는 거예요. 그게 국제보상운동입니다. 하지만 국제보상, 우리가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일본이 그래 우리 돈 받았으니까 딱 물러나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은 독립운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언제? 1997년에. 그렇죠. 그때 무슨 운동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무슨 운동? 제2의 딱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역사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자는 얘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때 어려울 때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그때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역사의 가치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다. 응? 그런 상황 아시면 돼요. 아무튼 고종은 여기서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 중에서 고종이 택한 게 뭐다? 외교다. 그래서 어떤 외교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을사도에게 조인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대한매일신부에도 요 내용이 실렸고 영국의 신문에도 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대사와 더불어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체결했던 조약이 5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은 황제께서 초무, 인허, 또 우불 진압이다. 뭐이다? 황제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지 못했다? 인허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쭉 황제께서는 뭐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조약은 어떻다? 무효다. 라고 하는 것을 신문과 다른 세계에 이 내용을 밝힌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조약의 을사조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외무대신 박재순이라는 사람, 당시 외무대신이 찍었고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여기 특명궁정사 이 가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조약이 성사가 되려면 먼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이 이게 발효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조약을 체결한 문제 없으시죠? 시킨 적도 없고. 네? 먼저 그러면 상대국 간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왕의 그 대통령의 임명을 띠고 가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협상을 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명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죠. 그래서 그 나라와 서로 또 사인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렇게 국회가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종은
내가 박재순한테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 이게 무효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그 뜻이에요. 청해에서 일본 대사와 더불어 박재순이 채약했던 오주약이 있는데 황제께서는 거기 처음부터 여기 인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1907년 4월 달에 해그에 마지막 특사를 보내는 겁니다. 자, 왜 특사를 보낸다? 물산을 부정. 이게 무효다. 예,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응? 자, 다들 아시죠? 누구? 이준, 이상설, 이준. 자, 이들의 나이를 보죠. 누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까? 이준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절로 가잖아요. 황제의 특사로 간단 말이죠. 그럼 사신이 갈 때에도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사가 누굴까요? 정사가 누굽니까? 이상설입니다. 그런데 이상설은 나이가 이준보다 어리지만 직책이 대한제국 당시의 직책이 가장 높아요. 이상설은 최고 어디까지 올랐다? 참이 예, 참의가 지금으로 보면 국장급입니다. 이준이 관직에서의 직급은 7급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야 돼요. 궁금한 거. 그러죠. 왜 이준이 특사가 됐을까? 7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또 이종은 어떻게 되는지. 유희정이요? 유희정은 이범준의 아들이죠. 이범준을 알면 또 누구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범준의 동생. 이범석? 이범진의 아버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이범준 알면 이범준 동생 알아야 돼요. 간도 관리사로 갔던 사람. 이범유였죠. 이범윤. 응? 이범진과 이범준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희종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아버지 따라가서 당시에 이범진은 어디의 대사? 예, 러시아 쪽의 대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러들여서 아들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질문은 왜 7급 공무원이었던 이준이 특사로 발탁되었을까? 지금 7급 공무원이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과 무슨 모의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잖아 이게. 신민회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신민회가 주체가 돼서 평화의 특사를 파견. 근데 신민회 위원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이준이었을까? 신민회 활동하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나이가 지금 검사로서 이름을 날려서 예. 자손이 있어서. 자, 또 하나가 유희정 어디 있었죠? 러시아 이상선 어디 있었죠? 블라디보스토크 아닙니다. 서전에서 그죠? 서전서수 서전서숙이 어디 있죠? 용정 고위 용정 그 위에라 용정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준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 그러죠. 국내에 있었던 거죠. 그러죠. 제가 그러면 아까 이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을사대학의 소장을 찍었잖아요. 그때에 고종한테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어, 어? 도청증. 그거 어려운 말로 위임장을 받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특사를 보내려고 할 때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중 어디 있었고? 이상수 어디 있었고? 그러죠? 그러면 누군가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고종이 보낸 사람의 내가 대표가 있는 거야. 그러죠? 국내에서 가져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질문하는 것처럼 왜 이준이었을까? 이준의 양력입니다. 뭐 특출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디 출신이다? 북청 출신이다. 북청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물장수가 떠오르죠. 왜 사람들이 북청 물장수로 역사님 걸로 기록될까요? 왜 이 사람들이 북청 물장수라고 해서 역사에 됐다? 물정수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장수를 어디서 했어요? 한양에서 서울에서 그 서울에 했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언제 끝났을까요? 수도 들어오면서. 그렇죠. 수도가 넘어서 끝납니다. 네? 그러면 왜 북청 물장수가 유명하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게 물을 배달하는 게 이 사람들의 북청 물장수 역할이잖아요. 그거 어렵게 번 돈으로 뭘 했다?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튼 조그맣게 써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리는 서원이다? 이양복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이양복이 여기 유배를 갔고요. 그래서 이 서원은 아까 흥선대원군이 뭘 철폐했다? 서원을 철폐하는데 몇 개 남겨놨다? 47개를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자, 이 서원이 어디 있었다고 그럽니까? 북청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서 인문이 나려면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딴소리 하나 하자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뭘 아셔야 되냐면 3.1운동은 당시 행정에서 어떤 단위로 움직였을까? 무슨 말이냐면 도 단위로 움직였을까? 군 단위일까? 면 단위일까? 리 단위일까? 만세운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정 단위가 어딜까요? 내가 만세운동을 주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을 때에 하면 좋겠죠. 예, 그러죠. 장날이죠. 장날 행정 단위로 뭡니까? 장날은 면단이 그렇죠. 면 단위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장? 5일장 있는 거죠. A면에서 1일 날 그 다음에 5일장이니까 언제? 6일 서게 되면 이 옆에는 2일, 7일 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장을 돈다는 거죠. 그 장은 면 단위예요. 그래서 면 단위에서 가장 많이 모일 때가 그날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다 장날에 3.1운동을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면이 몇 개냐면 1,000개 넘었습니다. 군이 300개가 정도 되고요. 5,000개인가?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봤더니 일어나지 않는 면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면에서 왜 일어났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면에서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면단위에서 일어났던 지역은 누가 있다? 선비. 그 어려운 말로 지지.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이끄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계획 짜고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일어났던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 있는 동네예요. 인물이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도 궁리하고요. 뭘 무릅쓰고 내가 체포될 거 하면서 그것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은 괜찮은 동네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 일할 때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오랫동안 여기서 이 이주는 전주 이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쭉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 지방 사람들이 특히 요 사람들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서북민의 차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빨리 근대화가 돼요. 응? 서부학교라든가 그리고 이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왕조 가지고는 본인들이 출세할 수 없으니 새로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빨리 전환을 해요. 응? 그러니까 올레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당시에 권세가들 집에 들어가서 뭐 어떤 하냐면 그 이 세력에서 그 일원이 돼요. 심부름도 하고 요즘도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로서 본인들이 자기의 이제 이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식 만났고, 그래서 김명식이 나중에 여기 중매까지 서잖아요. 응? 이건 이제 뭐 그게 꼭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얻었던 것이 겨우 이거 하나 얻어요. 응? 이게 정치권에 기득권 하니까 너 이거 여기 가 해서 함흥에 가는데 함흥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성계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성계의 조상들의 무덤 있는 거죠. 그걸 지키는 참봉이 드는 게 첫 직장이에요. 명참봉이네. 네. 그러다가 이제 법관 양문소로 이제 이 근대국가 체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면 전통 시대에는 사법권하고 행정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뭐 합니까? 죄인들 대대놓고 신문하잖아요. 예? 원래 이 사또의 임무는 행정 담당이잖아요. 이게 지방관이잖아요. 지방관이 뭐까지 하는 겁니까? 사법관, 법관 노릇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전통 시대에는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근대국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양성해야 돼요? 예, 법관도 양성해야 되고 또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누가 더 있어야 돼요? 검사 있어야 돼요. 누구 있어야 돼요? 변호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뭐다? 법관 양성. 어디 갔냐? 법관 양성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권에서 뭘 분리시키려고 한다? 사법권을 분리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학생을 양성하는데 여기에 입교를 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게 이제 95년에 입학을 하는데 96년에 졸업을 해요. 하면서 재판소 검사 보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당시에 35세입니다. 만학이에요. 점수도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사 보에 빨리 임명됩니다. 왜냐하면 지연,
당시의 법무장관이 누구냐면 한묘도 출신이야. 장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점수가 안 좋은 이준을 먼저 꼽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 다음에 뭐가 터집니까? 아간파층이 터져요. 이때 처단 대상이 누구였냐면 장박도 처단 대상이에요. 그럼 이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어디 도망가요? 일본 도망칩니다. 일본 도망가가지고 이때 와세대 대학 갔다고 그러는데 할 일 없으니까 아무튼 뭐 입학한 것도 그래요. 응? 아무튼 여기서 기웃기 하다가 풀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왔다가 독립활동하다가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러다가 이제 울산대학 체결했고요. 이때에 아까 말씀하셨던 상동교회에서 활동합니다. 주로 이 상동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배웠던 누구? 이회영이 있는 거죠. 응?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준이 발을 들여놓고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쪽 해서 상동교회 인연을 맺으면서 본인의 입지를 이제 크게 다져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요겁니다. 1906년 6월 달에 특별법원 검사로 10년 3개월 만에 복직을 합니다. 이준이 검사로 복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맡았던 게 뭐냐면 순종이 결혼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사령이 공포가 됩니다. 대사령이 뭔지 알죠? 네. 공포됐을 때에 그 명단을 작성했던 것이 이준이고요. 그때 당시 이준은 누굴 포함시켰냐면 을사대학 당시에 반대하다가 옥살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고 명단을 작성하는데 당시에 법부 형사국장이라는 사람이 명단을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검사로서의 내 본연의 임무인데 네가 법부에 있던 네가 마음대로 수정하느냐 해서 소송을 걸면서 그 논쟁이 한 1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신문에 나고요. 이거 신문에 얘기가 쭉 있지만 관심 있는 분을 보시고요. 그것이 일본에서 보고까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소 추정하고 감옥 추정해서 결국은 이준은 면직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907년 3월입니다. 자, 이 만국평화의회 특사 언제 파견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다음 해 얼마 안 돼서 특사로 임명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통해서 뭘 했다? 일약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면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다툴 만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이 재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고 사람들이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선정이 되는 거다. 왜 해외에 파견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덕성홍의 중명전에서 여기서 이 을사늑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열었고요. 누가 주재하냐면 이뚜가 주재를 합니다. 이뚜가 주재를 하는데 11월 이때가 이 17일 날 하지만 17일 날 저녁부터 여기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판가름이 안 나요. 이때 당시 누가 하야시라는 사람, 당시 약간 이 정권 공사 그 사람이 회의 참석했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어도 결정이 안 되니까 그 옆에 호텔에 묵고 있었던 이또가 달려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고종을 만나려고 하는데 고종 만나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또가 어떤 묘안을 짜느냐. 새벽에 그러면 니들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해한다. 그러면 찬성 반대로 이렇게 해결하자. 그랬더니 몇 명? 8명 중에 5명이 내가 참 이거 곤란하긴 한데 단서를 담다. 이런 게 해결되면 좋겠다 하면 단서 조항을 달면서 찬성표를 던지고 몇 명이? 5명. 그래서 과반수 5대3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결정은 18일 날 새벽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시작은 17일이지만 실제 이것이 결정된 건 18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을사늑약문인데 조약문의 특징이 뭐냐면 제목이 없어요.
다른 나라가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약 이름이 없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둘렀다.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러니 조약을 이름 뭘로 할 것인지 결정 못하고 써가지고 둘이 도장만 찍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은 뭐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대덕국 대황제 폐하라고 하면서 이거 유교활동의 일환인데 덕국이 어디죠? 독일입니다. 프랑스는 그렇죠. 법국이죠. 아메리카는 뭐고? 미국이고요.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중국은 국가 이름 몇 글자입니까? 중국의 전통적으로 나라 이름 몇 글자? 한 글자죠. 그러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름 몇 글자? 두 글자입니다. 그러면 그 더 넓었던 그 주변은 몇 글자? 세 글자입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중국 중심으로 나라 이름을 한 겁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몇 글자? 불란서가 되는 거죠. 우리 역대의 나라 이름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죠. 만리장성 바깥에 만리장성 왜 쐈습니까? 누가? 처음에 만리장성 누가 쐈습니까? 진시황제가 그렇죠. 진시황이 뭔 뜻이죠? 황제의 시작이다. 그렇죠. 무슨 나라? 그렇죠. 진나라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아까 서양에서의 유일한 황제국은 어디고? 로마가 정통성을 가져가고 아시아에서 황제국은 어디만 황제다? 중국만 황제잖아요. 그렇죠? 그 황제의 시작점이 어디다? 진나라의 시황이다. 그래서 진시황이 되는 거죠. 응? 진시황이 되잖아요. 그 진시황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쌓았던 성이 만리장성입니다.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오랑캐의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아니 오랑캐 두 글자죠. 돌궐, 거란, 여진, 그러죠. 그 두 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에 지금 그래서 이 만리장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산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관내죄 얘기해요. 만리장성 바깥에는 오랑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자 들어가죠. 우리도 동이족이잖아요. 다 오랑캐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국의 역사는 그 오랑캐와 관내 지역의 한족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랑캐였던 나라가 중국을 잡아먹는 때가 있었죠.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원나라가 그런 거죠. 청나라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청을 세웠던 민족 무슨 족이죠? 만주족이죠. 자, 예전에 만주족이 세웠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금나라죠. 금나라 세웠던 민족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진족입니다. 자, 여진족과 만주족이 원래에 살았던 지역은 어디다? 지금 만주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렇죠. 발해죠. 발해에는 고구려 유민과 대주영이 누구? 그렇죠. 말갈족. 말갈족이 즉 뭐다? 여진족이고요. 여진족이 무슨 족이다? 만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지? 그래서 여진이 세웠던 나라가 무슨 나라요? 금나라. 그래서 만주족이 세웠던 나라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후금이에요. 후금을 뭘로 바꿨습니까? 청로로 바꾼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른 나라도 세자였다가 몇 글자를 바꾼다? 한 글자를 바꿔요. 독일은 뭘로 바꾸고요?
덕국이고 프랑스는 법국이고요. 미국은 미국을 하는데 미국의 한자가 일본과 우리 한자가 다르죠.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우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나라라고 표현하고요. 일본은 무슨 나라? 예, 쌀 밑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덕국 당시 독일의 황제한테 도와달라고 쭉 하는 겁니다. 쭉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처음에 조약 체결할 때에 어려울 때 서로 돕기를 했잖아. 지금 우리가 유행에 빠졌으니 그때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도와줄 때가 지금이야. 하지만 이제 게임이 끝난 상황이죠. 을사조약 체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문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보내요. 어느 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낸 나라가 없다. 응? 지금 여기가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다가 만국평화가 열리는데 이게 주도했던 건 러시아입니다. 처음에 99년 한번 열었다가요. 1906년 8월 달에 제2차 만국평화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일본한테 깨진 뒤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은 미국이 주도해 세계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본인들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담을 열기로 합니다. 그 전에 당시에 아까 이 러일전쟁 당시 한국이 누구 편 들었습니까? 일본 편을 들었잖아요. 자, 이들을 러시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국평화회의에 초대를 합니다. 1905년 9월 20일에 49개 초청장 명단에 꼬레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해결했던 것이 나중에 약간 어려운 얘기 있지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시기 잘 따라야 돼요. 요 시기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니 여기에 특사를 파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잖아요. 여기 파견하려고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요 이용익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용익이 먼저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익이 이런 활동을 쭉 하다가 1906년 8월 달에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유임장이 필요하죠. 그럼 국내에 누가 가야 될 거잖아요. 그때 갔던 사람이 누구다? 이상설이 갑니다. 응?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이상설이 특사 파견에서 이상하게 불러서 갔는데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상설은 이제 다시 국내에 돌아올 수가 없죠. 요주 인물이 됐는데 그래서 이 이상설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용정으로 갑니다. 그걸 세운 게 뭐다? 서전서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설이 서전서를 세우러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게 개최된다고 하는 것이 연락이 옵니다. 그럼 누가 또 보내야 될 거잖아요. 자, 2차 회담은 1906년 열리는데 4월 2차 회담 열린다고 하는 준비를 해나갑니다. 자, 이때 중심이었던 것이 상동교회가 중심이 돼서 고종이 주도했던 걸 갖다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준이 국내 누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소정한테 받는 게 요겁니다. 이게 뭐다? 위임장입니다. 이거 사진 많이 보셨죠? 내용은 본 적 없죠? 자, 여기서 근데 하나 두 가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광무 11년 1907년 4월 20일자 한양 경성에서 경구에서 친히 서명하고 옥새 찍노라. 누가? 고종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 고종의 수결 사인이고 이건 뭡니까? 옥새입니다. 고종이 이걸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유임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옥새잖아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 했습니까? 이게 선이 선명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린 것처럼 된다. 고종이 여기에 진짜 이 옥새를 찍었을까라는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게 뭐냐면 고종의 사인인데 수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뭘 형성한 거냐면 고종이 25일 날 태어났습니다. 25를 형성한 거예요. 이게 고종의 사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고종이 이건 나중에 했다고 하자. 그러면 고종이 유임장에 때 고종을 사인했다고 하자. 이것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유임장이 어떻게 이준한테 전달됐지? 몰라요. 이준이 고종을 직접 만났을까? 당시에는 고종은 궁금령이라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찡이 있어야만이 들여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이 고종을 만날 수 확률은 낮다. 그러면 이 유임장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궁녀가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 설들이 있긴 해요.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썼을까? 그러면 요것만 나왔을까? 고종에 쌓이는 것만 이게 나와서 실제 뭔가는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이걸 한 것만 나와서 이준이 글을 썼을까?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기 뭐냐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대한제국 특파위원회는 이상솔과 이준과 이종을 유임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는 보낼 것인지 이때 결정됐다.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 논의는 그 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살필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준은 당시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하는 이 기차를 타고 가려고 아무튼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갔을까? 갈 수 있는 방법은 경부도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가장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직항로가 있었을까? 없었다고 봐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는 직항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갔다가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날짜별로 다 나와 있어요. 뭐 그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갑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자, 블라디보스토크에 여기 항구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 주재원이 있었단 말이죠. 주재원이 먼저 5월 9일 날 보냅니다. 전평면 검사 이준 및 의관 나유석 두 사람이 경성에서 이곳으로 도망한 것으로 발견하였습니다. 확인한 거야. 다 이제 확인하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이들을 하려고 그런다. 하다가 24일 날 다시 또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이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준이 가서 아까 용종에 있었던 이상선한테 연락한다. 이러이러하니 와라.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24일 날 봤더니 이준과 이상선과 이곳의 부가 나석부의 아들 모유의 3명은 결국 지난 21일 이곳으로 출발했다. 언제? 5월 21일 날 출발합니다. 출발하여 러시아 수도로 향한 바 있습니다. 해그에 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열국의 정권위원 사이에서 운동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당초부터 아이들의 장래와 같으며라고 보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통감부에 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들과 자녀가 같았다 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이 뭐 왔다고 그러니 얘네들이 뭐 회의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면서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게 타고 갑니다. 무슨 뭐다 이게? 11월 신설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얼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여기 이르크축구 여기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이 2개예요. 근데 이건 약간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직선으로 가는 거지만 아무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들 이렇게 표기를 해요. 하얼빈 지나는 이거 타고 갔다. 그래서 아무튼 쭉 갑니다. 가서 그 이상철과 같이 만나서 요게 이제 그게 제가 요게 하바르프스크에서 가는 게 있고요. 요게 이게 있는 것인데 여기 하얼빈에 어디 있는지 안중근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거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철도 여기 있잖아요. 따르면서 이거 기차. 이 기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또가 이거 타고 가는 것이고요. 장춘여의 기차 이 길은 다 러시아가 왔기 때문에 관계다. 이해하시죠? 아무튼 이거 타고 갑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게 되면 이 히베리아 횡단철도 운영했던 기차가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헤이그 특사 사진에 이게 유일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7월 5일자에 실렸던 신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가 실렸던 이 사진이 유일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국평화회의 열릴 때의 상황을 통신하는 그런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국평화 통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만국평화회의 당시에 발행됐던 신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실리기도 하고요. 자, 이들이 도착한 건 6월 25일 날 도착합니다. 시작은 6월 15일 날 벌써 시작이 됐고요. 자, 이들도 고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아까 초청장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초청장도 없이 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확률은 낮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하지만 가야 된다. 왜? 황제의 명령을 받았는데 거기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월 25일 날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준이 죽은 것은 7월 14일 날 죽습니다. 그러면 며칠 활동한 겁니까? 5일, 19일. 약간 20일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주로 누가? 유희정이 하고요. 이상설이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턴가 이준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게 됐다.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의 죽음은 7월 14일 날 죽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됐던 것이 7월 19일입니다. 전평양 검사 이준 씨가 현금 만국평화회의 한국 파견원으로 전황한 사는 일반 세인을 공지하는 바이고니아 4길 동경 전보를 거한 즉, 이 사람들 소식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파원 보낼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자, 일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충분한 직위를 불승해서 자결했고 만국사신 앞에서 어떻게 했다? 열혈해서 삐를 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경독해야 했다. 라고 신문에 실립니다. 그 신문은 환경신문에도 실리고요. 바로 다음에 실립니다. 요 내용입니다. 다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연식이 차이 날 수가 있긴 한데요. 만국평화회의의 대표들 앞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던지고 피를 후 뿌렸다라고 신문 기사에 글이 났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파가 이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당시 신문은 어떻게 보도됐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7월 16일자 일본에서는 한국인 이준이 얼굴에 나에서 단두에 걸려서 어제 사망해 오늘 아침 매장했다. 자살했다고 하는 풍문이 듣기도 하지만 단두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믿는다. 7월 16일자 당시 거기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례식 상황을 전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난 뒤에 뉴욕타임즈는 이준의 장례식 후 자결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때 당시에 이유정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뒤에 이 소식을 접하고 들어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조국을 구원하고서 일본에 침투하고 있습니다라고 잠꼬대식 아무튼 자기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얼마 있다 죽었다 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뭘까요? 1960년대에 이 논쟁이 학술적으로도 크게 확산되니까 당시 박정희가 명령합니다. 조사해봐라. 사실 어떤지 조사해봐라. 그래서 헤이그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더니 만약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기사는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칼을 겨누고 죽었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 그래서 분사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매일신부에 신문이 난 뒤에 그의 정신은 의병, 3.1운동, 20, 30년대에 큰 영광과 교훈을 줬습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해야 된다? 이준처럼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야 된다. 이것이 확산되고 사실처럼 규정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군가에도 배를 갈라 만국회에 피를 뿌리고 이런 내용들이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5년 8월 해방되자마자 이준 관련 기념사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84년에서는 지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라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켜시면 신상옥이 감독했던 이 영화가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거기서도 자경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꾸 홍보되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준은 자결 순국을 했고요. 이것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뒤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정희에 의해서 이 이준의 유해가 1963년에 모셔오게 됩니다. 이제 모셔오기 전의 모습이고요. 모셔오고 난 뒤에 거기를 지금 새롭게 단장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결과로서 결국은 고종은 을사늑약에서 뭘 위반했습니까? 그죠? 이건 누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만국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낸 거죠. 을사늑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걸 문제 삼아서 고종을 퇴위시키려 합니다. 나중에 고종이 퇴위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미조약, 보안법, 군대 해산 되면서 이 대한제국은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한다. 그다음 이제 한국의 병합에 나섰고요. 요게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때 뭘 뺏긴다? 주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일본과 한국 지도는 같은 색깔로 표현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우린 역사적으로 몇 번 망했습니까? 한 번 망했습니다. 이때 망한 거잖아요. 신라 망했다 해서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겨서 진짜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신채호가 얘기했던 말든지 간에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다라고 많이들 뇌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누가 나를 대체 어떤 식으로 이때를 운영했길래 다른 나라한테 역사적으로 한 번 빼앗길 그런 위기를 갖게 만들었지?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망했죠? 대답을 잘 못해요. 아니 역사를 잊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도 이때 당시에 동북아의 이 진화학적 위치나 지금이나 편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당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역사는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맞게 들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교훈을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지? 라는 질문과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질문하지 않고 가르쳐 드리지 않는다. 그럼 대체 무슨 교훈을 얻지? 우리 우천 여기서 딱 한 번 망했는데?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여기 이준의 역사는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그게 배를 갈렸든 안 갈렸든지 간에, 그게 이준의 역사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다. 그래서 아무튼 모시고 왔고 지금 현재 여기에 묻혀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순서를 제가 있는데, 여기 순서는 뭐냐면 여기에 묻힌 순서입니다. 이준은 10번째입니다. 여기에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동상들이 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신 거죠. 제가 지나보니 어떻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가치가 있는지만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잘 보내시고 여러분.